창밖으로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난 봄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22살의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 68, 한때는 무용수를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1978년 서울 종로에 있는 우리 집 다다미 방에서 매일 저녁 몰래 춤을 추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하느라 바쁘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춤은 제게 위로였고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우연히 본 전통 무용 공연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무대 위 무용수들의 화려한 몸짓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전통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양장점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무용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드디어 무용단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무용단 오디션을 한 달 앞두고 충청남도 예산에서 온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쌀을 납품하러 왔다가 우연히 양장점에 들른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땀냄새 가득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순박한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용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익숙한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도 춤출 수 있다고, 새로운 삶도 아름다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도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가족을 찾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1982년 봄 예산군 신안면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 마주한 시골집은 충격이었습니다. 흙담에 초가지붕, 비가 오면 멍멍이가 엎드려 자는 마루 끝이 비에 젖었습니다. 장독대 옆 감나무 아래서 훌쩍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무용 슬리퍼는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농사일은 생각보다 더 고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밭을 메고 모를 심고 김을 매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호미질도 서툴러 시어머님께 매일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도 일종의 춤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계절에 맞춰 움직이는 몸짓, 자연과 호흡하는 리듬감,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씩 농촌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온 마을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첫 손주라며 시어머님이 특별히 닭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정우, 그리고 2년 뒤 정민, 막내 정아까지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춤을 추던 제 몸은 어느새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아가씨였던 제가 농부의 아내로 살아온 지 어언 40년. 봄마다 피어나는 매화처럼 제 삶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끔 달 밝은 밤이면 마당에 빨래를 널면서 살포시 춤을 춥니다. 때로는 쌀 한 톨의 무게가 무용수의 발끝보다 더 우아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막내 정아마저 서울로 떠났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했다며 기뻐하는 정아의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짐을 싣고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 넓은 마당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늙어가는 개 한 마리뿐입니다. 큰아들 정우는 이미 5년 전에 서울의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분당에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작은아들 정민은 3년 전 대기업에 들어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집이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시끌벅적하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봄이면 텃밭에서 캔 상추며 쑥갓을 아이들 반찬으로 담가 보내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훈의 아파트는 택배 반입이 까다롭다고 했고 정민이는 아예 해외에 있으니 말입니다. 장독대에 된장과 고추장은 늘 아이들 목까지 넉넉히 담가두었지만 이제는 그릇의 숫자를 줄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며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정우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의 일, 정민이가 장염으로 아팠던 날, 정아가 학예회에서 상을 받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이들 근처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찾아와서 분당 근처 노인복지주택을 알아봤다며 팸플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병원도 가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40년 동안 가꿔온 이 땅을 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꽃잎 흩날리는 매화나무도,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감나무도, 가을이면 알알이 살이 오르는 고추밭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마치 제 자식처럼 느껴졌고 흙먼지 날리는 마당조차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봄바람이 불어오는 마당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아들의 설득으로 결국 서울 분당으로 올라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시골집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에 담긴 추억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마을 이장님께 드리고 농사 도구들은 옆집 순식이네 주기로 했습니다. 분당의 아파트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흙 묻은 장화를 벗고 들어가던 시골집과 달리 현관문을 열 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습니다. 30층이나 되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던 새소리 대신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지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려 하자 요즘은 다들 종갓집 김치를 먹어요. 어머님 김치는 너무 시골스러워서 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식사 준비를 하려 해도 어머님, 저희는 밖에서 사 먹을 거예요. 요즘은 다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된장찌개는 너무 짜다고 했고 보리밥은 구식이라며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마당 앞 작은 화단에 상추를 심으려 하자 아파트 조경을 망치시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싫어해요. 라며 만류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제게는 흙을 만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손주들의 반찬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때면 따뜻한 국과 반찬을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이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당당했던 제 존재가 이곳에서는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주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참고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 앞에서 저를 소개하며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서울 생활이 힘드신가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친정어머니는 요즘 시대에 맞춰가기가 쉽지 않지. 라며 측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가치는 남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농부의 아내였던 제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아들 내외의 맞벌이로 집에는 주로 저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냥 낯설기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주 우진이와 3학년인 우리는 학원 스케줄로 바빴고 저녁이면 피곤해 지쳐 들어와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퇴근 후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새 아이들 공부하는데 텔레비전 소리가 크시대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제가 낮에 보던 드라마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텔레비전은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사서 작은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았지만 화면이 너무 작아 눈이 아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제가 거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는 간소하게 할 거예요. 요즘은 다들 전이랑 나물 몇 가지로만 차리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명절 음식을 준비해온 제 경험은 그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의 간식을 챙기려 해도 어머님, 아이들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군것질하면 안 돼요. 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기름깨로 만든 강정도 동네 할머니가 보내주신 한과도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손주 우진이가 학교 숙제로 가족 소개를 해야 한다며 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학교도 안 다녔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명문여고였습니다. 춤을 배우기 전에는 영어 교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그저 시골에서 온 무학의 할머니로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선물을 나눠주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명품 가방을, 손주들에게는 비싼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는 필요한 게 없으실 것 같아서
라며 작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밤이면 옥상 정원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쏟아지듯 빛나던 별들이 이곳에서는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제 존재도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며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제 자신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40년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을, 농사를 지으며 배운 인내와 지혜, 자연의 순리를 읽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강인함이 제게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지닌 진정한 가치를.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시골에서 새 아이를 키우셨으니 우진이와 우리 돌보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달콤한 꿀이 발려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 김치와 음식을 구식이라며 거절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 와서 육아는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학원 시간표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면 돼요. 며느리가 내민 종이에는 빼곡하게 학원 스케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코딩, 미술, 피아노까지. 시간표를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마당에서 뛰어놀고 들에서 곤충을 잡으며 자랐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쉴 틈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이들 간식은 제가 따로 준비해 둔 것만 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유기농 과자와 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가져온 곶감이나 한과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조용히 해주세요. 텔레비전 소리나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리면 집중력이 떨어져서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집안일은 제가 청소 아주머니를 따로 불러서 할 거예요. 어머님은 아이들만 봐주시면 됩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제가 청소나 집안일은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40년 동안 농사일을 하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제 경험은 이곳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이들한테 시골 이야기는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시골 생활 얘기를 들으면 산만해질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골에서의 추억, 자연과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주리라.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면 시골 생활이 그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을 듣고 난 후 처음으로 제 안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닌 강한 의지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이 많아요. 잠자리에 누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농사만 지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어요. 남편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잘 알잖소. 그날 밤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젊은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영어회화 교재들, 무용 발표회 팸플릿, 그리고 잊고 있었던 저의 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써온 영어 일기장이었습니다. 농사일이 바빠도 매일 밤 한 줄씩이라도 영어로 일기를 쓰던 습관은 3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시골 생활이 고돼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만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꿈꾸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용 슬리퍼도 찾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가죽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슬리퍼를 신어보았습니다. 발에 꼭 맞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굽은 허리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등을 똑바로 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꿈꾸던 20살의 열정이 살아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학원 시간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꼼꼼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주들의 학원 스케줄은 물론 제 자신을 위한 시간표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한 후의 시간, 손주들이 학원에 있는 동안의 틈새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즈음 저의 새로운 도전도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가 이제는 큰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의 학원 스케줄을 맡은 첫날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우진이는 오후 3시에 영어학원, 4시 반에 수학학원, 6시에 코딩학원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3시 반에 피아노, 5시에 미술, 6시 반에 과학학원 스케줄이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지하철은 미로 같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학원가를 찾아 헤매는 동안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우진이가 영어학원에 10분 늦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우리가 피아노 학원에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학원마다 위치가 달랐습니다. 영어학원은 지하철역 3번 출구 오피스텔 8층, 수학학원은 2번 출구 빌딩 12층, 코딩학원은 7번 출구 상가 3층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지하철 한 정거장을 더 가야 했고, 미술학원은 버스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복잡한 일정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일은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맞춰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어져 있었고 조금만 늦어도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우진이 영어학원 숙제 검사 사인해 주세요. 우리 미술 준비물 챙겼나요? 코딩학원 끝나고 간식 꼭 먹이지 마세요. 살찔까 봐요. 끊임없이 오는 메시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어 우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낯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잃었던 것입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할머니들은 조심히 다니셔야죠.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꾹 참고 허리를 더 꼿꼿이 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학원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어머님, 우진이 영어학원에서 단어 테스트 결과표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그녀의 관심은 오직 성적뿐이었습니다. 밤에 남편과 마주 앉아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농사 지을 때가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도시의 리듬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급해하지 말아요. 당신은 늘 잘 해냈잖소.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일정이 반복될 것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도전 의식이 생겼습니다. 이 복잡한 도시의 리듬도 시골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익혔듯이 조금씩 익숙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학원 일정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며느리의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거래처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가의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을 고치면서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아이들 저녁 먹이실 때 인스턴트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냉장고에 준비해둔 유기농 재료로만 해주세요. 며느리는 출근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시골에서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좀 걱정이에요. 시골에서만 계시다가 오셔서 현대적인 교육 방식을 잘 모르시거든요. 애들 간식도 옛날 방식으로 하시려고 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려야 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베이비시터를 쓰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시어머님은 그래도 공짜잖아요. 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가 이번에 큰 계약을 따냈어요. 제가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하긴 어머님은 이해 못하시겠죠? 영어가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식탁에 앉아 며느리는 자신의 커리어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MBA를 마치고 승진을 거듭해온 과정, 해외 출장에서의 성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자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농사 짓고 살림만 하고 살 시대는 지났죠. 어머님 세대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평생 농사만 지으셨으니 많이 불편하시죠?
서울 생활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며느리의 말에는 항상 얕은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며느리의 회사에서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입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통역사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떡하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제가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는데 아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전문 통역이 필요한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영어로 기술적인 용어도 많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 저를 회사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앉아 있었고 며느리의 동료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첫 마디를 꺼냈을 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써온 영어 일기장 덕분일까요? 40년 동안 매일 밤 라디오로 BBC 뉴스를 들었던 습관 덕분일까요? 영어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굿모닝, 젠털르민. I understand why our interested in our new semiconductor technology. 바이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들은 물론 계약 조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통역해냈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던 영어 교사의 꿈을 위해 공부했던 시간들, 농사일로 바빠도 포기하지 않았던 영어 공부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들이 돌아간 후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저의 모습을 마침내 보여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깊은 사과를 했고 회사에서는 저를 정식 통역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었지 새로운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의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우진이가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영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우리도 할머니, 저도요. 라며 부침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시골에서 온 할머니가 아닌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 의견을 귀담아 듣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며 진심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담근 김치도 이제는 냉장고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손주들의 간식으로 제가 만든 한과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당신은 늘 대단한 사람이었소. 이제야 모두가 그걸 알게 된 거지.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저를 늘 믿어주었던 그의 마음이 새삼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곳에서의 경험이 제게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농사를 지으며 배운 인내와 지혜가 영어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자연의 순리를 배우며 깨달은 겸손이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손주들과 함께 영어로 대화를 나눕니다. 시골에서의 추억을 영어로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합니다. 며느리도 가끔 저와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며 회사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내놓았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매화 묘목입니다. 며느리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다 주었지요. 매화가 피어날 때면 이제 손주들에게 꽃말도 가르쳐주고 시골에서의 추억도 들려주려 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가족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화꽃이 피어나듯 제 인생의 새로운 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5이 된 정미숙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2가지 반찬을 만들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평범한 상인입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녘 비어있는 가게에서 혼자 춤을 출 때면 저는 다시 20살의 무용수가 됩니다. 1978년 제가 20살이던 해봄입니다. 명동예술극장에서 국립무용단 공연을 보고 난 뒤 임혜방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한강 둔치에서 기본기를 닦았고 선생님 댁 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승무를 연습했습니다. 밤이면 거울 앞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무용으로 먹고 살 수 있냐며 한숨을 쉬셨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구두 수선을 하시는 아버지는 매일 밤 제 연습실 앞에서 기다리셨고 때로는 장단을 맞춰주시기도 했습니다. 미수가 내 춤을 보면 꽃이 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침내 국립무용단 오디션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임혜방 선생님께 인정을 받아 특별 추천서도 받았습니다. 춤추는 제 모습을 보며
선생님께서는 너는 타고난 춤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하루 1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오디션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러 가시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에 쓰러지셨고 중학생이던 동생 미영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오디션 날짜는 지나갔습니다. 임혜방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국립무용단에 부탁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중얼거리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수가 반찬이라도 해서 팔아볼까? 그 말씀을 듣고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 저와 미영이를 키우셨다는 것을, 아버지가 구두 수선을 시작하면서 그만두셨지만 어머니의 반찬 솜씨는 동네에서 늘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대문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김치와 장아찌로 시작해 조금씩 메뉴를 늘려갔습니다. 까다로운 시장 상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 반찬은 금세 입소문이 났고 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은행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아들 준영이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난 후 깨끗이 치운 가게 바닥에서 승무 동작을 연습하는 제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하곤 했습니다. 임혜방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매일 새벽 춤사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버무릴 때도 장아찌를 담글 때도 그 손놀림 속에는 늘 춤이 있었습니다. 반찬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아줌마였지만 제 영혼은 언제나 무용수였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온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준영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의 과장이었고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가게 그만두시고 저희 집에서 아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를 정리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것도 귀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께 작별 인사를 하는 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장 입구의 생선가게 할머니, 과일 파는 순자, 언니, 건어물상, 김 사장님까지 30년 동안 제 반찬을 드시며 인연을 맺어온 분들이었습니다. 정 사장님 반찬 없으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라며 다들 서운해 하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강남의 아들 집으로 들어간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생활은 낯설기만 합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 대신 적막이 감도는 복도, 인사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웃들. 이곳에서는 제 존재가 갑자기 작아진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전까지 재택 근무를 한다며 집에서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화상회의가 이어지고 업무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안일을 하려 하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입니다. 어머니, 청소기 소리가 회의에 들려요.
나중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점심시간이면 며느리를 위해 스페셜한 반찬을 준비합니다. 30년 동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솜씨를 살려 정성껏 차린 밥상이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샐러드만 먹을게요. 요새 임산부들은 칼로리를 조절해야 해서 라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녁이면 아들은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옵니다. 은행 지점장이 된 후로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라고 형식적으로 묻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면 옥상 정원에 올라가 혼자 춤을 춥니다. 30년 전 임혜방 선생님께 배운 승무의 동작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몸을 움직입니다. 춤을 출 때만큼은 제가 다시 20살이 됩니다. 시장 반찬가게 아줌마가 아닌 무대를 꿈꾸던 무용수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춤을 추시는 거예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져 그냥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치매 초기 증상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느리의 출산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교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거실에서 저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이불을 손수 만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친환경 소재로 된 수입 이불을 써요. 손바느질한 이불은 먼지도 많이 날 것 같고 며느리의 말에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제 딸이었다면 밤새워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이불을 기뻐했을까요? 출산 준비를 위해 병원에서 산모교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제 친정엄마가 가기로 했어요. 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전직 간호사라 의학 지식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산후조리원도 알아봐 놨대. 최고급으로.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어머님은 옛날 방식이라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잖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산후조리를 모른다니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수많은 산모들의 산후조리 음식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미역국 하나도 산모의 상태에 따라 육수를 다르게 내고 젓가락이 닿는 순간 술술 풀어지는 부드러운 미역으로만 골라 썼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한 달 내내 정성껏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미역국을 고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모두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모님, 이제 가게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시겠네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평생 반찬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들의 말투에는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제 경력이 그들에게는 그저 고된 일로만 보였나 봅니다. 며느리는 그런 친구들의 말에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몰래 옥상에 올라가 춤을 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승무를 출 때면 모든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임혜방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춤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추는 것이다.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제가 다시 20살의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방문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옥상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았나 봅니다. 어머님, 힘드신가 봐요. 나이 드시니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 라며 며느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걱정된다는 투였습니다. 며느리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을 계약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동안 지내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수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후조리원 다녀와서도 당분간은 제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전직 간호사시라 아기 케어를 잘 아시거든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일까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수많은 산모들의 산후조리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각각의 산모 상태에 맞춰 미역국 맛을 달리하고 산모의 회복과 모유 수유를 돕는 음식들을 연구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죽을 쓰고 밑반찬을 준비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아침은 시리얼만 먹을게요. 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은 냉장고 구석에서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기용품을 사러 가자며 며느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모님, 저희가 수진이 모시고 백화점 가요. 이모님은 쉬세요. 마치 제가 며느리의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들이 간 후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상 통화 중이던 며느리가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옥상에서 밤마다 춤을 추신대. 친정엄마가 우연히 보셨어. 나도 몇 번 봤는데. 좀 걱정이야.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춤이 평생을 함께한 예술이 그들에게는 그저 노인의 치매 증상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몰래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찬 가게를 하며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손은 30년 전 임혜방 선생님께 인정받았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승무의 첫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고 발끝으로 몸을 돌리며 소매를 휘날렸습니다. 춤을 출 때만큼은 제가 다시 그 시절의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더는 나이든 시어머니도 구식 반찬가게 주인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으로서의 전문성도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도 모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문화센터에서 공연을 준비하는데 무용 강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제가 밤마다 옥상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셨나 봅니다.
혹시 일주일만이라도 어르신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춤을 가르친다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용기가 났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던 날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혜방 선생님의 제자였던 정미숙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임혜방 선생님이요? 그 유명한 인간문화재 임혜방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자 수업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인 몸풀기부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임혜방 선생님께 배운 그대로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몸을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춤을 추니까 어깨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서 제가 젊었을 때 춤추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문화센터에서 정식으로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 3회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 무용 수업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후조리원에 있는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계속 울어서 걱정이에요.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한번 가볼까? 산후조리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찬가게 주인으로서의 삶도 무용수로서의 꿈도 모두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길에 발걸음이 절로 춤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지친 표정으로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유도 잘 안 먹고 계속 울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오랜 반찬가게 경험으로 터득한 산모 음식의 비법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아, 내가 모유 잘 나오게 하는 국 끓여볼까?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영양사에게 부탁해 주방을 잠시 빌렸습니다. 정성껏 국을 끓이는 동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산모들의 음식을 준비했는지, 그들의 회복을 돕는 특별한 레시피를 연구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먹고 난 후 신기하게도 모유양이 늘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비법을 아셨어요? 며느리의 눈에 처음으로 존경의 빛이 스쳤습니다. 30년 반찬가게 하면서 배운 거야. 많은 산모들이 있었거든. 다음 날 문화센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5분의 어르신들이 모이셨습니다. 승무의 기본 동작을 가르치는데 문득 임혜방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춤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추는 거야. 그 말씀을 전하자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작은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다른 분들도 동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문화제 때 작은 무대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후조리원에 다시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문화센터 직원분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무용 수업을 너무 잘하신다고. 처음으로 며느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연습실로 쓰는 문화센터 강당에서 밤늦게까지 춤을 연습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춤사위는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뻣뻣해진 몸을 이끌고 춤추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국립무용단 오디션을 포기했던 그날 제 춤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제 안에서 춤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이제는 그 춤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화제 공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매일 연습했습니다. 무대에 올릴 춤은 제가 20살 때 임혜방 선생님께 배운 태평무였습니다. 화려하고 힘든 춤이었지만 어르신들은 열정적으로 따라오셨습니다. 연습 중에 관절염이 심하신 김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기와 함께 태어나던 날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수업 한번 보고 싶어서요. 연습실 한켠에서 아기를 안고 지켜보던 며느리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 가끔 연습실에 들러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어느 날은 제 옛 사진들을 보더니 어머니가 무용을 포기하신 게 우리 때문이었죠?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화센터 소문이 퍼져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임혜방 선생 제자의 감동적인 실버 무용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를 본 옛 스승님의 다른 제자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기사를 본 시장 상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생선가게 할머니, 과일 파는 순자 언니, 건어물상, 김 사장님까지. 정 사장님이 이런 분이셨다니. 우리가 몰랐네요. 그분들도 공연을 보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연습실 거울 앞에서 춤을 추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20살에 꿈꾸던 무대는 이런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홀로 추는 춤이 아닌 이렇게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과 감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아기가 울 때면 이제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저를 찾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천천히 춤사위를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아기 달래는 법을 잘 아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닌 진심이야. 춤도 음식도 사랑도 다 마찬가지지. 문화제를 일주일 앞두고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습 도중 제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세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끼리라도 연습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태평무는 절대 쉬운 춤이 아니었습니다. 안무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음악의 박자를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실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만두시는 게 어떠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준비한 시간, 그분들의 기대와 열정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보러 왔던 임혜방 선생님의 다른 제자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언니가 누워 계시는 동안 저희가 연습을 봐드릴게요. 스승님의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병실에서도 매일 어르신들의 연습 동영상을 봤습니다. 스승님의 제자들이 보내주는 영상 속에서 어르신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계셨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연습실에 간식과 음료수를 갖다 주며 응원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두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나이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평생 포기하지 않으신 예술가의 꿈을, 그리고 그걸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아들도 퇴근 후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반찬 가게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춤이 어머니께 얼마나 소중했는지. 죄송해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문화센터 앞에 깜짝 손님이 와 계셨습니다. 임혜방 선생님의 제자이자 무용협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선배님이었습니다. 미수가 내 이야기를 듣고 왔다. 문화재 공연 내가 한번 봐도 될까? 그 말씀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문화재 당일 아파트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상인들,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임혜방 선생님의 제자들까지. 객석 맨 앞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용협회 이사장님도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분장실로 쓰이는 문화센터 교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무릎은 여전히 아프셨지만 얼굴에는 화장이 곱게 피어났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인 것 같아요. 한 달 전 쓰러졌던 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저고리 끈을 매주고 머리를 고쳐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평균 연령 75의 무용수들이 젊은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30년 전 임혜방 선생님께 배운 태평무의 첫 장단이 울렸습니다. 15분의 어르신들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첫 동작을 시작하는 순간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허리가 굽었던 박 할머니의 등이 활처럼 펴졌고 무릎이 아프다던 김할머니의 발놀림이 나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모습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닌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전 포기했던 무대, 그때의 아픔과 그리움이 이제는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혼자만의 춤이 아닌 15분의 인생이 함께 어우러진 춤사위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용협회 이사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나이를 잊은 순수한 열정,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아름다움. 임혜방 선생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기가 이런 할머니를 두어서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시장 상인들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 사장님, 이제 알겠어요.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으시던 그 손길이 바로 예술가의 손길이었다는 걸. 문화재 공연 이후 제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용협회에서 실버 무용단 창단을 제안해 왔고 여러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파트 문화센터만을 선택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처음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강생이 25분으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5번 수업을 합니다. 아침마다 커다란 창이 난 연습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용을 통해 관절염이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 우울증이 나아지신 분도 계십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아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망설였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제 나만의 일이 생겼어. 대신 오후 수업이 끝나면 아기를 봐줄 수 있어. 며느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작은 연습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창고를 개조해서 거울도 달아주고 음향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옥상에서 몰래 추지 마시고 여기서 마음껏 춤추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는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기를 안고 춤을 추며 재웁니다. 20살 때 배운 춤사위가 이제는 자장가가 되어 손주에게 전해집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춤추다 잠이 들곤 합니다. 얼마 전 반찬가게 하던 시절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춤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사장님 반찬에서 늘 정성이 느껴졌는데 그게 예술가의 혼이었네요. 그분들과 함께 추는 춤 속에서 반찬가게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무용수의 꿈을 접은 것이 결코 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제 안에서 춤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고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도 손주를 달래는 손길도 모두 춤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춤은 삶 그 자체였고 나눔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제 인생도 이제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태평무가 아닐까요?